겨울이 내려앉은 해운대 해수욕장. 지난 계절 다녀간 수백만의 발길이 하얀 눈이불 속에 숨어들었다. 하지만 감출 수 없는 흔적 하나. 하얀 백사장에 어울리지 않는 돌 무더기들이 아픈 생채기를 드러낸다. 암세포가 퍼져가듯 매년 흉물스레 커져가는 상처. 신음하는 해운대 백사장. 어디서부터 병들어가는지,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싶다. 지난 6월 해운대 앞바다에 거대한 바지선 한 척이 띄워졌다. 올해도 어김없이 개장을 앞두고 부족한 모래를 가져다 붓고 있다. 이 사업이 시작된 1992년 이후 지금까지 해운대에 가져다 부은 모래는 총 4만 16입방미터. 1톤 트럭을 기준으로 4만여 대에 달하는 양이다. 그나마 2004년까지는 해운대 모래와 가장 유사하다는 서해안 쪽 모래를 사용했지만 이미 공급이 끊긴 상태다. 때문에 작년부터는 경북 울진의 모래를 대체해서 투입하고 있다. 이제 울진 모래는 목포나 보령 모래보다는 질이 좀 못하여 우리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래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조차도 앞으로 구하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북한산 모래를 수입한다든지. 지난 15년 동안 해운대 모래 투입에 사용된 비용은 총 6억 5천여만 원. 어쩌면 올해가 해운대 백사장에서 국내 모래를 밟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모래 확보가 가장 큰 과제가 되어버린 해운대.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해운대는 국내 최고의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예부터 해운대의 가치를 대변하던 백사장의 모래는 장산에서 내려오는 춘천이 가장 큰 공급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거는 복개를 했고 이 도로는 이거는 하천 위고 하천 위는 이거는 강이 흘렸고 물이 흘렸고 조까지는 조서부터는 전부 백사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천을 면하고 있는 지역부터 예. 바닥까지 바닥까지가 백사장이었어요. 지금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들이 모두 모래사장이었고 그 너비는 지금의 2배가 넘었다고 한다. 해운대 모래는 춘천과 더불어 수영강에서도 일부 공급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던 것이 해운대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차츰 모래사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1960, 70년대만 해도 해운대에는 시가지가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부경대학교 위성정보학과가 위성사진을 이용해 작성한 해운대의 도시화 과정이다. 1970년 이후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부 다 여기에서 자연지형에서는 이게 전부 다 이게 토사의 공급원입니다. 이게 모래의 공급원입니다. 공급원이었는데 이게 현재 이게 시간이 지나갖고 이 모양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 덮었잖아요. 사람이 지표면을 덮으면 콘크리트를 덮어버리면 혹이 안 나오겠죠. 그 공급량이 자체가 감소하는 거예요. 수영만 매립,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 등 큰 공사 시 일시적인 사빈 증가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심각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50년간 백사장 면적이 무려 54%나 줄어든 것이다. 해운대 침식은 백사장뿐만 아니라 해주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지난 1980년, 1994년, 그리고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해운대 앞바다의 수심을 측량했다. 그 결과를 통계해서 해저 지형의 변화를 파악해보면
1980년대 수영만 매립 등의 공사로 일시 퇴적되던 해저면이 이후 급격히 침식됨을 알 수 있다. 현재 저희가 1980년도, 1994년도, 2005년도에 대한 수심 측량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약 한 40cm 정도가 해운대 해저 지형이 수심이 깊어진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침식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다른 방안 없이 이 속도로 침식이 계속된다면 50년 후 해운대 백사장은 자취를 감춰버릴 수도 있다. 2006년 5월 해운대 해빈 유실 방지 대책을 위한 보고서 한 권이 해운대 구청에서 만들어졌다. 매년 모래를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줄어드는 삽입. 계속되는 침식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참여가 이루어졌다.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인지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해운대 모래는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해운대 해수욕장을 지척에 둔 미포항. 취재 도중 제작진은 이곳 해녀들에게서 해운대 모래의 이동에 관한 한 가지 제보를 받았다. 해운대 백사장 모래가 유실이 되잖아요. 그럼 다음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위해서 모래를 계속 줬잖아요. 그 없어지는 모래가 전부 다 우리 해녀들 작업하는 자리에 지금 다 묻혀져 있어요. 모래를 다 파. 요 안에 보면 모래가 유실돼가 저 백. 이거 모르다. 해운대 백사장과 채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 과거엔 전부 안반지대였다는 곳이 많은 모래로 덮여 있었다. 그들의 증언대로라면 이곳에 와서 쌓인 모래가 해운대에서 유실된 모래라는 것이다. 제작진은 이곳의 모래 성분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부산대 지질학과 황진현 교수팀에 모래 시루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채취한 모래를 곱게 갈아 X선에 투시해서 어떤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밝혀내는 작업. 분석 결과 조개 껍질 성분이 54.2%로 광물질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또 백악도 큰 것이 많고, 그리고 또 입자의 알갱이들이 광물 입자로 된 것보다는 좀 더 알갱이 큰 암석 덩어리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암석 덩어리라 그러면은 네. 자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잔자갈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그렇다면 미포 방파제 앞 모래 구성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폐각들은 어떤 종류의 것일까? 해저생물 전문가인 손민호 박사에게 현미경 관찰을 의뢰했다. 쪽은 모래밭에 사는 것들보다도 바위에 사는 생물들의 그 시체가 많습니다. 그 폐각조가 고둥이든 조개든 뭐 이 성게 가시나 이런 것도 이 전부 바위에 사는 것들이에요. 미포에서부터 청사포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부 안반 갯바위라 이거죠. 그 갯바위에는 이런 따개비류가 거의 우점하고 있습니다. 갯바위 표면을 따개비가 다 덮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이걸 탈락시키고 해류가 해운대 백사장 미포 쪽으로 밀어준다면 지금처럼 이런 따개비들이 이 모래 알갱이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따개비가 지금 보신 샘플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따개비가 전체 알갱이 한 40~50%는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결국 미포 방파제 앞 바다의 변화들은 해운대 모래가 밀려와 생긴 것이 아니라 주변 자연 환경에 의한 현상이라는 진단이다. 지난 봄 제작진은 모래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한 한 가지 실험에 들어갔다. 아까 100m 지점에
큰 거 하나 찾아가 했다고. 그러면은 100m 지금 했으면은 약간 뒤쪽으로 또 암이 여기 안 들어보지. 그러면 저쪽에 밑으로 해안선에서 각각 15m, 50m, 100m 떨어진 세 곳을 실험 장소로 정하고 그 지점에서 태풍이나 큰 파도에도 유실될 위험이 없는 뿌리 깊은 암반을 찾기로 했다. 모래 이동의 전체적인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해수욕장 양 끝인 동백섬과 미포 쪽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해안 중앙 지점은 암반이 없어 작업 지점에서 제외됐다. 암반에 구멍을 뚫은 뒤 볼트를 설치하고 모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했다. 그리고 수면 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부표를 띄워 작업 위치를 표시했다. 이렇게 동백섬과 미포 그리고 해녀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미포 방파제 앞까지 총 7군데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 고고고. 6월 17일 첫 번째 측정에 들어갔다. 먼저 동백섬 앞 지점. 이곳 위치들은 모래와 암반이 만나는 경계 지점이다. 이번 첫 측정치는 앞으로의 측정에 대해 기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같은 날 미포 쪽 역시 측정에 들어갔다. 호안도로에서 백사장 중앙으로 300m가량 들어간 지점. 이곳 역시 동백섬 앞과 마찬가지로 모래와 암반이 만나는 경계 지점으로 암반 주위는 큰 돌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번 측정 이후 7월 8일까지 약 3주간 측정 지점들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7월 10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해운대 바다를 강타했다. 우리나라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던 에위니아는 상륙 11시간 만에 강원도 홍성 부근에서 소멸됐다. 당초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형급 태풍으로 예상됐지만 다행히 걱정했던 것만큼의 큰 피해는 남기지 않았다. 이번 태풍은 모래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7월 12일 태풍 에위니아가 지나간 후 동백섬 앞에 측정 장소를 찾았다. 1번 지점은 엄청난 침식으로 인해 암반의 뿌리가 거의 노출되어 있었다. 첫 번째 측정치보다 44cm가 깎여나간 상태. 나머지 2번, 3번 지점은 흐려진 바닷물로 찾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태풍 전에 보이지 않았던 바위들이 드러난 것으로 미루어 역시 크게 침식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미포 쪽 5번 지점. 태풍 전에 비해 많은 양의 모래가 쌓여 암반이 완전히 묻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묻혀있는 상태로 보아 태풍 전보다 약 40cm가량이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4번과 6번은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태풍 전에 보이던 바위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역시 모래에 묻혀있을 거라 짐작된다. 하루도 채 머물지 않았던 한 번의 태풍이 해수욕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동백섬 앞으로는 큰 침식을, 반대 방향인 미포 쪽에는 퇴적을 일으킨 것을 이번 측정을 통해 우리는 관찰할 수 있었다.
연중 해운대의 모래 이동은 어떻게 나타날까? 해운대 연안정비사업 보고소에서 해양 조사를 담당했던 부경대 이종섭 교수팀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1개월씩 총 5회에 걸쳐 해운대 파랑 조사를 실시했다. 수심 20m 지점에 파향 파고계를 설치하고 파향과 파고, 파장 등을 측정해 통계를 내는 방식이다. 보고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운대는 여름철에는 남풍 계열의 파향이, 겨울철에는 동풍 계열의 파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하계는 연안류가 동백섬 쪽에서 미포 쪽으로 주로 많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동백섬 쪽에 있는 모래가 주로 미포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 앞에 이제 있던 파들이 동계 이러한 너울 성분의 파에 의해서 다시 반대로 미포 쪽에서 동백섬 쪽으로 그 연안류가 발생하면서 이제 거기 있는 모래들이 차츰차츰 다시 이 동백섬 쪽으로 와서 또 쌓이게 됩니다. 해운대 백사장의 계절적 변동은 해양수산부에서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비디오 모니터링 자료에서도 잘 나타난다. 겨울엔 동백섬 쪽의 백사장 폭이 늘어나고 여름에는 반대로 미포 쪽의 백사장 폭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태풍의 영향으로 퇴적 현상을 보이던 것도 잠시. 가을이 되자 다시 미포 앞에 침식이 일어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호안도로를 중심으로 급격한 침식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호안도로와 침식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일까? 자연 해안에 큰 파도가 치면 파의 에너지가 모래 속으로 넓게 흡수된다. 하지만 호안벽으로 강한 파가 부딪히게 되면 반사파가 발생되어 그것이 되돌아가는 힘에 의해 호안 앞의 모래를 함께 쓸어나가면서 침식이 일어나는 것이다. 호안 도로가 설치된 해수욕장은 어디든 이런 침식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강릉의 영진 해수욕장이다.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여기가 저 마을 이 안쪽까지 전부 다 백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파도가 많이 칠 때는 이 모래를 가지고 담을 쌌었습니다. 파도가 유입 못되게 집이 이제 피해를 안 보게끔 그렇게 넓었었는데 이 해안도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지금 이 모래가 자꾸 바다로 유입되고 보니까 점점 이 백사장이 없어지는 상태예요. 지금. 도로벽 아래로 점점 낮아지는 백사장 때문에 전에 없던 계단이 아슬아슬한 모습으로 놓이게 됐다. 이런 문제들은 동해안을 잇는 7번 국도를 따라가 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7번 국도와 연결된 울진의 망양정 해수욕장. 이곳은 모래가 침식돼 나가면서 상당 부분 자갈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옛날에는 이거 이렇게 안 파였고 이거 파인 자리잖아요. 이거 사람이 있으면 사람 머리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쌓인 머리가 다 파여갔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디까지 나가요? 거기 저 바위야 저 바위 있는 거지. 저 바위가 파도에 모래가 뭉쳤다가 파였다가 모래가 있다가 없었다 이랬거든. 저거니 저 바위 저 상은 저거지. 성인 여자의 평균 키는 좋게 될 만한 깊이로 깎여나간 모래사장. 그냥 보기에도 그곳은 해수욕장이라 불리기에 더없이 초라한 모습이었다. 해운대 해수욕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 매년 계속되는 양변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라져가는 호안도로 앞의 모래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돌무더기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지난 태풍 직후 제작진은 잠시 퇴적된 미포 쪽의 모래와 침식되고 남은 동백섬 앞의 모래를 비교해 보았다.
미포 호안도로 앞으로 퇴적됐던 모래들의 입자가 훨씬 작았다. 이 작은 입경의 모래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침식으로 이어진 것이다. 파도가 부서지는 지점에서 해안선에 이르는 곳을 쇠파대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모래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제작진은 쇠파대에서의 모래 움직임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모래보다 입자가 크고 무거운 7mm의 하이드로볼을 쇠파 지점에 투하시켰다. 수면에서 파도가 부서지자 입자가 작은 모래들이 거칠게 움직인다. 하이드로볼은 물결을 따라 움직이기는 하지만 떠올라 부유하지는 않는다. 결국 입자가 작은 모래가 파도 에너지에 더 쉽게 반응한다는 얘기다. 시간이 지나자 하이드로볼은 부유했다 가라앉는 모래에 의해 서서히 묻히기 시작했다. 모래가 이동되는 과정은 이제 물에 떠서 이동하는 과정과 중간중간에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과정과 그냥 바닥에 굴러서 가는 이 세 가지 과정으로 대부분 해저질이 움직입니다. 근데 가장 쉽게 움직이는 과정이 물에 떠서 움직이는 과정인데 외쪽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 물에 뜬 거는 쉽게 빠져나가고 좀 무거운 것들은 가까운 거리에 떨어지게 되는 과정. 이러한 현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관동대 김규환 교수팀에게 수리모형 실험을 의뢰했다. 먼저 입경이 다른 세 가지 모래에 각각의 색을 입혔다. 빨간색으로 염색한 입경 0.5mm의 모래와 파란색을 염색한 입경 0.27mm의 모래, 그리고 입경 0.16mm의 모래를 비교 대상으로 정했다. 바다의 모습을 단면으로 재현한 수조에 각각 똑같은 높이로 모래를 채우고 17cm 높이의 파도를 흘려보냈다. 이 파랑은 실제 바다에서 4m 높이의 파도다.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8시간 동안 변화를 지켜보았다. 실제 시간으로는 이틀 반의 시간이다. 실험 결과 입경이 다른 세 모래의 침식 정도도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입경이 작은 모래일수록 해안선에서부터의 침식 정도가 더 심하고 더 먼 바다로 밀려나가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그 백사장의 모래의 이동은 평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안류라든가 연안류라고 하는 바다의 해안선에 평행하게 움직이는 흐름과 해안선의 직각 방향으로 움직이는 흐름에 의해서 모래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단면 실험, 이렇게 평면의 형상이 아니라 단면으로 잘려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질량수송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만 질량수송에 의해서 모래가 외로 이동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미포 쪽에 있는 가는 모래는 이러한 그 질량수송의 영향을 받아서 보다 멀리 이동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포 호안도로 앞에 퇴적된 모래의 입자가 작다는 것은 쓸려와서 쌓이기가 쉬웠던 만큼 침식 또한 쉽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또 하나 주시할 점은 떠다니는 미세한 모래들이 1년 내내 호안도로 앞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호안벽에 대한 실험에 들어갔다. 파도가 호안벽에 부딪히자 모래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해진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호안도로 전면에서는 큰 파도가 내습했을 때 그러한 그 고파랑이 호안 전면에 반사파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반사파와 들어오는 파랑과의 중첩 현상에 의해서 해저면 저면에서는 보시는 것 같이 상당히 많은 부유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부유 현상과 함께 소용돌이가 아주 강하게 발생되고 따라서 결국 미세 모래가 연중 활발하게 작용하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미세 모래가 발생하고 또 반사파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저면에서의 소용돌이 현상과 함께 해안 침식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일어나는 반사파에 의해 결국 미세한 모래들은 먼 바다로 나갈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연중 호안벽을 부딪혀 나가는 파도, 그리고 쉴 새 없이 떠다니는 미세 모래들. 제작진은 미포 호안도로 앞 이곳을 바로 해운대 침식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제작진의 이런 시각과는 달리 해운대 보고서에서 해양조사를 담당했던 부경대 이종섭 교수는 해운대 침식의 원인에 대해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이 하계 태풍 때 가장 큰 파가 오는 쪽이 이제 남남서 계통의 파, 남쪽 계통의 파입니다. 이런 태풍에 의해서 파가 들어올 때 동백섬 쪽에 있는 그 모래들이 강한 이안류를 타고 그 에해 쪽으로 유실돼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는 게 이제 가장 침식의 큰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랑이 흐르는 지점에 안반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시 안반 앞으로 파랑의 힘이 약해져서 연안류가 외해 쪽으로 왜곡된다. 이것이 이안류다. 이종섭 교수의 주장은 태풍 시 동백섬의 모래가 이런 이안류에 의해 외해로 빠져나가고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 결국 해운대의 침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과연 동백섬의 이안류가 모래를 사라지게 한 가장 큰 원인일까? 가을이 되자 계절의 순리를 따르는 듯 동백섬 앞 백사장에 모래가 쌓였다. 여름에 비해 눈에 띄게 넓어진 모래사장. 군데군데 드러나 있던 바위들도 자취를 감추었다. 짧은 시간 동안 이 넓은 모래사장이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파도가 끊임없이 바다로부터 무엇인가를 백사장으로 밀어 올려준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퇴적된 것의 대부분이 폐각들이라는 점이다. 안방까지 파내도 역시 폐각이 퇴적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해안선에서 백사장 쪽으로 10m와 15m, 이 두 지점의 구덩이를 파고 깊이를 재보았다. 15m 지점의 깊이는 약 80cm, 10m 지점의 깊이는 약 40cm.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퇴적이다. 이 많은 폐각들은 다 어디서 온 것일까? 아마 요 종류는 우리가 약간 자갈하고 거친 모래 지역에서 살고 있는 바지락 아니면 백합 종류들. 이런 건 지금 가리비. 폐각 표면에 정확한 그 요철 굴곡이 있는 가리비의 조각이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여기에 나오는 조개류 파편들은 바위 해변에 사는 조개류라기보다는 주로 모래나 약간 자갈이 섞인 그런 모래에 살고 있는 이 조개류의 파편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가을에 밀려 들어오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겠습니까? 그 생물학적으로 이런 조개류가 가을에 자연 사망률이 높다든가 이런 아직 연구 결과는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생물학적인 요인보다는 다른 주변의 물리적인 요인들이 아닐까. 그렇다고 만약에 그 해운대 바닷물의 수질이 갑자기 나빠져서 죽는다고도 볼 수 없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많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됐을 건데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오직 태풍과 같은 어떤 강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 얘들이 죽게 되고 다 죽는 것도 또 아니겠죠. 일부만 죽게 되고 그게 매년 그런 태풍의 영향이 반복됐을 때 계속 부서져 나오고 따라가면서 모래 성분으로 이게 포함이 되지 않나 싶네요. 가을이면 밀려오는 동백섬 앞의 폐각들은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 온 현상이다. 이러한 사실은 해운대 해수욕장과 관련된 과거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백사장으로 밀려온 폐각들이 모래에 사는 조개류라는 것은 또 다른 사실을 말해준다. 동백섬의 모래 이동은 안반을 타고 외해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래바닥인 해운대 중앙으로 쓸려갔다 다시 밀려 들어온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동백섬에서 발생하는 이안류가 모래 이동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여름에서 가을로 이어지는 동안 제작진이 설정했던 측정 지점들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먼저 동백섬 앞 지점들을 확인해. 9월 초 동백섬 앞 1번 지점. 지난 태풍 이후의 침식 상태는 여전해 보였다. 그러던 것이 10월로 들어서자 침식됐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모래가 퇴적됐다. 동백섬 앞 2번 지점도 마찬가지. 가을이 되자 많은 퇴적 현상이 나타났다. 호안도로에서 약 300m 떨어진 미포 측정 지점. 미포 4번 지점은 태풍 직후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바위들이 흔적도 없이 모래에 묻혀 있다. 처음에 우리가 측정할 때 보면은 바위가 여러 군데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 측정을 해보면은 모래가 거의 그 예전에 있던 안반을 거의 다 덮었습니다. 모래 높이하고 안반 높이하고 거의 일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미포 4번 지점은 퇴적에 의해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4번 지점에서 외해로 약 40m 떨어진 미포 5번 지점. 지난 여름과 큰 차이 없이 일정한 퇴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해녀들이 모래의 퇴적지로 지목했던 방파제 앞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었을까? 태풍이 오기 전부터 늦가을까지 총 5번의 측정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미포항 지점의 측정치는 44에서 50cm 사이로 태풍이나 계절에 관계없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모래 이동을 관찰한 결과 동백섬 앞은 태풍으로 인한 침식 이후 더 많은 양의 모래가 퇴적됐고 미포 쪽 역시 태풍 시 급속한 퇴적 이후 적은 침식 외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침식됐던 동백섬 앞의 모래가 곧바로 퇴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안류에 의해 외해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제작진이 측정한 수중의 모래 변화는 해안선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디오 모니터링 자료다. 수중의 퇴적, 침식에 맞춰 모래사장의 폭이 증가와 감소 현상을 보인다. 문제는 미포 측정 지점에서 벗어난 호안도로와 태풍이 왔을 때 잠시 모래가 쌓였을 뿐 연중 계속되는 침식 현상을 보였다. 이 모래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아직은 불빛에 길을 의존해야 하는 어스름한 새벽. 고기잡이 배들이 한 척 한 척 미포항을 빠져나간다.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40년 넘게 조업을 해온 어민들이다. 주로 횟감으로 쓰일 고기들을 이곳에서 잡아 올린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잡는 어종의 대부분이 모랫바닥을 서식지로 한다는 점이다. 달고기, 수심 5m 이상의 조개 껍질이 섞인 모랫바닥에서 서식한다. 노랑가오리, 모래나 진흙으로 이루어진 수심 10m 정도의 얕은 바다에 분포한다. 광어, 모랫바닥에 서식하는 넙치과 물고기다. 보리멸, 경상도에서는 모래무치라고 불리는 보리멸과의 어종으로 모랫바닥에서 서식한다. 바지락, 조간대 모래나 진흙이 섞인 곳에 서식하는 백합과의 조개다. 요 위에는 청사포고 요 밑에는 해운대 고도말이고 그렇습니다. 3, 4년 전에 이쪽에는 전부 다 뿔밭이었는데 모래가 지금 많이 묻혔어요. 아, 옛날 처음 작업하실 때는? 예. 이게 이제 모래밭 사는 고기. 지금 아무래도 세월이 감으로써 이제 백사장 모래가 자꾸 유실이 돼가지고 감기라 그러는가 이 바다에 모래가 많이 깔려 있어요, 사실은. 펄밭이 점점 모래바닥으로 변했다는 지난 30년. 우연인지 이곳에 모래가 쌓이기 시작했던 시기와 1972년 미포 직립호안도로가 건설됐던 시기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만약 이곳의 모래가 호안도로 앞에서 빠져나갔던 모래라면 상당한 양이 쌓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작진은 어민들의 작업 구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제 모래밭이 형성됐다가 이제 돌이 또 형성되고 지금 현재 위치가 이제 모래밭이 형성된 부분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청사포 앞입니다. 청사포하고 달맞이 바로 앞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민들이 작업했던 곳은 대부분 수심 20m 이상의 지점. 큰 태풍이 오지 않는 한 해저면에 모래 움직이면은 큰 변화가 생기기 힘든 수심이다. 저질의 이동 한계 수심보다 깊은 수심에서는 모래가 움직이지 않고 저질의 이동 한계 수심보다 낮은 수심에서는 모래 이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운대라든가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수심 20m 근방에서는 저질의 이동 한계 능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어서 주로 모래가 쌓이게 되고 수심이 10m 이내에 들어가게 되면 이동한계 수심 이내이기 때문에 수입자 속도가 빨라져서 저면 마찰 능력이 아주 커지기 때문에 모래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사포에서 남남서방향으로 약 2km가량 떨어진 곳. 그곳에 지점을 정하고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해저 25m. 이 정도 깊이라면 한 번 들어온 모래는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 30년 전만 해도 온통 펄로 이루어졌다는 이곳에 끝을 가늠하기 힘든 모래바닥이 넓게 펼쳐져 있다. 바닥에 1m 길이의 봉을 박아보았다. 끝까지 쉽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1m 이하까지는 펄이나 모래로 이루어진 바닥일 것이다. 50cm짜리 PVC 파이프를 이용해 바닥의 모래들을 채취해보기로 했다. 모래는 아예 전체 모래바닥이에요. 모래. 수심 얼마나?
접점이 팽팽하지 전구역이. 확 꼽지 마시고 들었어요. 이게 아마 모래하고 뻘 정도로 아마 이렇게. 모래를 채취해온 파이프의 맨 아랫부분에서 펄이 나왔다. 파이프의 단면을 개봉해보니 총 30cm가량의 채취물 중 아래 10cm는 펄로, 그 위 20cm는 폐각과 모래로 채워져 있었다. 위쪽 20cm 부분에 해당하는 모래의 성분 검사 결과다. 폐각 역시 모래의 한 구성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은 앞서 자료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모래바닥은 얼마나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일까? 20m 이상의 수심을 유지하며 30년 전에는 없던 모래바닥을 찾아 나갔다. 아까 처음 입수했던 자리가 이 자리에서 입수했었고 두 번째 이제 100m 정도 내려온 이 자리. 그러니까 청사포에서 서쪽으로 남서쪽으로 몇 킬로 지점이죠? 2km 지점. 2km 지점. 거기서 북서쪽으로 쭉 달리면서 모래가 계속 있는가 그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모래밭이 끝나고 이제 돌이 이제 올라오는. 아까 거기서부터 얼마나 왔죠? 0.1발이 한 300m. 300m 오셨어요? 동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뻘이 이제 많이 형성되고 지금 모래같이 형성된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2마일 반경 2마일 내에는 모래가 많이 형성돼 있죠. 그 2마일이라는 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2마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청사포와 해운대의 중간 지점. 이곳이 우리가 찾던 바로 그 모래 무덤이 아닐까. 물론 이 모래들이 해운대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청사포나 송정에서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해운대 연안정비 보고소에서 또 하나의 단서를 찾아냈다. 해운대 일대 퇴적물의 조직 특성을 조사한 자료. 이것으로 모래의 양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모래의 분포 여부는 알 수 있다. 동백섬 앞은 4월과 10월 모두 모래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미포 호안도로에서 청사포 쪽 외해로 이어지는 지점들의 경우 4월에 전혀 없던 모래가 10월에는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여름 한때 퇴적됐던 미포 호안도로 앞의 모래가 가을로 접어들면서 외해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다. 미포 호안도로가 지어진 지 30년. 그 시간 동안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대한 모래 무덤이 형성됐다. 1년간의 추적 끝에 찾아낸 모래 무덤. 제작진은 지금까지의 관찰 결과로 미루어 미포의 호안도로가 해운대 해수욕장의 침식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감히 내린다. 비석의 천만의 시대를 맞은 해운대 해수욕장. 하지만 계속되는 침식을 막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해운대는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매년 모래를 가져다 부을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며 해운대 백사장 복원을 위해 일고 있는 많은 움직임들. 무엇보다 미포 호안도로에 대한 조치가 선결 과제임을 인식하고 그곳의 대책이 하루빨리 세워지길 촉구한다. 누군가에겐 생계의 터가 되고 고된 마음을 누일 수 있는 휴식처가 되어주는 곳. 그렇게 오랜 세월 말없이 인간을 품어온 해운대 백사장. 굶어가는 환부를 드러내며 고통스러워하는 그곳을 이제는 인간이 보듬어줄 차례.